예, 안녕하세요. 미어경 테스트의 김동빈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수요의 변화 요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좀 이어서 이제 그 시장 전체 수요에 관한 이야기하고 이제 우리 탄력성에 대한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요와 수요량 구분하실 줄은 이제 다 아실 테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요란 그 수요 곡선 그 자체를 의미를 하고 수요 곡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뭐 소득이라든가 아니면 그 미래 예상 가격, 선호의 변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대체재 가격의 변화, 보완재 가격의 변화까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말이죠. 자, 그거는 개인의 수요입니다. 개인의 수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어떤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한 사람만이 소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수십 명의, 수백 명의 혹은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소비자들이 모여서 시장에서 전체 수요를 구성하게 될 텐데 우리 시장 전체 수요는 어떻게 그 계산하게 되는지 도출하게 되는지 간단한 원리 설명할게요. 자, 뭐 예를 들면 뭐 아이스크림에 대한 톰의 수요 곡선이 이렇다고 칩시다. 이렇게 뭐 우하향하게 그려져 있죠. 높은 가격에선 톰은 2개를 사 먹고 중간 가격에선 4개, 낮은 가격에서 6개를 사 먹는, 즉 시장 가격이 낮아지면은 톰의 수요량이 늘어나는 거 그대로 보여지고요. 이쪽은 이제 제리의 수요입니다. 톰과 제리는 당연히 취향이라든가 성향, 뭐 소득이 다르니까 수요도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인 거는 이제 또 동일합니다. 비싼 가격에선 하나, 중간 가격에선 3개, 낮은 가격에선 5개 이렇게 사 먹는다고 합니다. 자, 그럼 톰과 제리의 수요를 합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좀 상투적인 표현이 있어요. 개인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합산한다라는 표현인데요. 그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자, 시장 가격이 P1으로 높을 때는 말이죠. 톰은 2개를 먹고 제리는 하나를 사 먹으니까 톰과 제리 합치면 3개를 사 먹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톰과 제리를 합산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개, 수요량이 3개고 시장 가격이 이제 P2로 중간 가격이다 한다면 4개랑 3개를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톰과 제리는 합산해서 7개를 사 먹습니다. 시장 가격이 P3로 낮아지면은 6개, 5개 합쳐서 11개를 사 먹는다. 자,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톰의 수요 곡선 이렇게 있고 제리의 수요 곡선 이렇게 있을 때는 톰과 제리를 합산하게 되면은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은 훨씬 더 완만한 형태로 그려지게 되는 거를 그림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개인의 수요 곡선을 시장 전체로 합산하게 되면은 훨씬 더 오른쪽으로 그다음에 보다도 완만한 형태로 이제 그려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매경 테스트에서 계산 문제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요거 잠깐만 다시 복습해 드리면은 만약에 톰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 만약에 이제 제리의 수요 곡선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 즉 보시는 것처럼 y절편이 다른 형태다라고 한다면 톰과 제리를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요 지점에서 말이죠. 이렇게 톰의 수요만 가다가 여기서부터만 이렇게 이제 제리의 수요가 합산되는 이렇게 좀 꺾여진 형태의 수요 곡선도 뭐 나올 수는 있긴 있습니다. 요거는 좀 난이도가 높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 그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우리 이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섹션이 되겠네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은 수학 혹은 이제 산수 같은 게 들어가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막 숫자도 나오고 해가지고 막 보시는 것처럼 막 곱셈, 나눗셈 막 이렇게 나오고요. 막 그래프도 나오고 해가지고 많이 좀 번거롭거나 어렵다고 생각하실 분들 계실 텐데 괜찮습니다. 매경 테스트에서는요. 이 탄력성과 관련된 문제 자체는 막 난이도가 엄청 높진 않을 테니까 요 기본 개념이라든가 몇 가지 사소한 공식 정도만 숙지하시게 되면 문제 푸는 데 크게 지장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이제 탄력성에 대해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탄력성이라는 단어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탄력적이다, 탄력적이지 않다라는 거는 뭐 어느 경우에는 많이 이제 그 현실에서도 많이 이제 쓰이는 단어긴 한데요. 우리 탱탱볼 같은 거는 보통 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배구공도 그렇고 테니스공도 그렇고 그게 퉁퉁 잘 튕기잖아요. 근데 반면에 볼링공 같은 경우는 우린 탄력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볼링공 같은 건 튕겨지지도 않아요. 튕기려고 만든 공도 아닐 뿐더러. 자, 여기서 이제 탄력적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힘을 살짝 가했을 때 그거에 대한 반응이 아주 민감하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반대로 비탄력적이라는 거는 힘을 많이 가했음에도 거기에 대한 운동이 반응이 되겠죠. 그렇게 크지 않고 둔감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탄력성이라는 개념은 아마 물리학에서 처음 나온 용어인 것 같기는 한데 요거를 이제 어떤 힘을 가했을 때 혹은 원인이 되는 변수를 가했을 때 그거에 대한 반응이자 결과가 얼마나 민감하게 나타나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척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공식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이제 탄력성을 숫자로 이제 표현하는 그 방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은 어떤 힘을 갑니다. 원인이 있겠죠, 세상은. 자, 이 원인의 변화율을 분모로 두시고요. 그거에 따르면 이제 결과가 발생하겠죠. 그거에 대한 결과의 변화율을 분자로 두시면 됩니다. 즉 원인의 변화율이 분모, 결과의 변화율이 분자로 가시게 되면은 이게 바로 탄력성이다.
어떤 이제 그 하나의 분수 혹은 이제 기하 분수 형태가 나오겠죠. 아, 요거는 돼지 꼬랑지처럼 이렇게 말린 거는 그리스어로 그 입실론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알파벳 2에 해당되는 그리스어 기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탄력성을 영어로 쓰면 이제 elasticity라고 이게 쓰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 알파벳은 이렇게 입실론 2 이렇게 많이 쓰긴 합니다. 자, 그럼 우리 그 원인의 변화율이 분모로 가고 결과의 변화율이 분자로 간다는 거 이제 아시게 될 텐데, 자, 그렇다면 변화율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좀 수학적인 정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변화율, 뭐 증가율, 감소율 다 변화율의 개념이 되겠죠. 자, 변화율은 뭐냐면은 원래 있었던 수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원래 양을요, 원래 수치를 분모로 두시고 그다음에 변화량이 있을 겁니다. 변화한 크기, 변화분 혹은 변화량, 걔를 분자로 두시고요. 얘를 백분율로 환산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변화율의 수학적인 정의이자 도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수학 점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수학 점수가 중간고사 때 50점 받았습니다. 예, 별로 이제 점수는 안 좋은데,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 때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 학생이 이제 65점까지 점수를 올렸다고 칩시다. 자, 그럼 이거 수학 점수 변화율 계산하는 거냐? 이 공식 그대로 쓰시면 돼요. 원래 점수 얼마였죠? 예, 원래 점수 50점이었는데 변화분을 말합니다. 변화량, 증가한 양 플러스 15점이잖아요. 플러스 15점. 얘를 100분율로 환산해 주시면 돼요. 50분의 15다 보니까 이거 100분율로 환산하시면 예, 30%죠. 수학 점수 변화율 혹은 증가율은 30%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제 톰이 50점에서 이렇게 65점으로 올랐다고 칩시다. 자, 그럼 톰의 수학 점수 변화율은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플러스 30점인데요. 만약에 말이죠. 제리가 80점에서 100점으로 수학 점수가 올랐다고 칩시다. 그럼 제리의 수학 점수 변화율은 역시 계산 가능하시죠? 원래 양 분모는 80, 그다음에 증가한 양은 20이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25%가 나와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둘 중에 누가 더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50점에서 65점으로 올린 거랑 80점에서 20점으로 올린 거랑 제리가 훨씬 더 열심히 한 거죠. 근데 보시는 수치 자체는 톰이 변화율은요. 어떤 성과를 측정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서로 출발 지점이 다른 사람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는 그 변화율의 개념은 적합한 지표는 아닙니다. 출발 선상이 동일하거나 아니면은 동일한 사람이 연속적으로 어떠한 그 성장 경로를 가는지를 분석해야 되는 거지, 출발 선상이 다른 서로 다른 경제 주체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는 합당한 지표는 아니고, 그건 좀 조심해서 해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이 변화율에 대한 정의 이렇게 다 학습을 하셨으면은, 자, 우리 본격적으로 문제 나오는 게 되겠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시장 가격이 변하면은 수요는 안 변하지만 양은 변한다고 말씀드렸죠. 즉 시장 가격이 변화하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개별 소비자들의 최적 소비량의 지점이 수요량은 변화하게 됩니다. 즉 얘가 원인이 되고요. 얘가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탄력성의 개념을 적용해 볼 수가 있겠네요. 즉 원인의 변화율, 즉 시장 가격의 변화율을 보시는 것처럼 분모해 두시고 그거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분자로 두시면 얘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나오는 겁니다. 즉 시장 가격 변화에 따라서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낸 지표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엄밀하게 하게 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이런 단어보다는 수요량의 가격 탄력성이다라고 번역을 하는 게 훨씬 더 일반적인 번역, 더 엄밀하고 정확한 번역이 될 텐데,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근데 이제 현대적인 경제학이 이제 소개되면서 그 교재부터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계속 이렇게 쓰다 보니까 관례적으로 굳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에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가격 변화율이 분모로 가고 수요량 변화율이 분자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수요 곡선은 보시는 것처럼 항상 이렇게 우하향합니다. 즉 시장 가격이 낮아지면 수요량이 늘어나요. 즉 시장 가격의 변화율이랑 수요량의 변화율은 항상 부호가 반대다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고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가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렇게 지표로 나타나면 얘는 항상 음수가 나와요. 부호가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헷갈리잖아.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할 때 그런 헷갈림을 방지하고자 얘를 절대값을 씌워서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 표현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수의 가격 탄력성 얘 어차피 음수니까 무조건 음수가 나오니까 앞에다가 마이너스 한 번 더 곱해주면 되겠죠. 뭐 절대값이우나 음수에다 마이너스를 더 곱했지만 다 양수화시킨다. 플러스의 기호로 바꿔서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관례적인 표현이에요. 자, 그럼 우리 예제 한번 간단하게 불도록 할게요. 자, 역수요 함수가 이제 p는 100-q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함수가 툭 튀어나와서 당황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간단한 일자 함수긴 해요. 자, 근데 제가 앞에 역수요 함수다라고 했는데 역수요 함수는 뭐냐면 수요 함수를 x축, y축을 바꾼 거예요. 요거 잠깐만 보충 설명드릴게요. 혼란의 그 여지를 방지하고자. 기본적으로 수요 함수는 이렇게 표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함수라는 건 이거잖아요. y는 fx잖아요. 즉 예를 들면 y는 뭐 100-x 뭐 이런 아주 간단한 일차 함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즉 얘가 원인이 되는 거예요. 얘가 독립변수고요. 그거에 따라서 y가 따라서 움직이는 얘가 종속변수 결과란 말이에요. 즉 여러분들은 수학 문제를 푸실 때 그래프 풀 때 독립변수 원인을 x축에 놓고요. 결과를 y축에다 항상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